1954년 3월 1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세 분은 춤바람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춤바람. 그거 모르겠는데 저 드라마 같은 데서는 많이 그러니까 봤는데. 옛날에부터 있지 않았어요? 네, 춤바람이라는 말은 1954년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과 그 다음에 1955년 박인수 댄스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1954년 3월 11일은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에 대한 퇴폐 논쟁이 시작된 날인데요. 소설 자유부인은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처음으로 10만 부를 넘긴 명실상부한 최초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1954년 3월 11일 이날 소설 자유부인에 대한 서울대 교수의 비판에 맞서서 작가 정비석이 반박문을 일간지에 기고했고요. 이것이 퇴폐 논쟁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이게 영화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부인이 최초의 베스트셀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까? 네,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은 1954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215회에 걸쳐서 서울신문에 연재된 장편 소설입니다. 연재 중에 단행본으로 나와서도 14만 부가 팔렸고요. 연재 기간 동안에 이 신문 부수가 급증했다가 소설이 끝나면서 무려 5만 2천 부가 줄었다고 해요. 이 5만 2천 부 소설 때문에 신문을 사본 사람들인 거죠. 자,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된 소설인데 그 내용은 대학 교수의 부인이자 선량한 주부인 오선영이 남편의 제자와 춤바람이 나고 유부남과 깊은 관계에 빠져서 가장 파탄의 위기에 처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잖아요. 그때 미국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그 가운데 한국의 상류층이 사이에서 댄스 문화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런 세태를 소재로 해서 이 소설을 쓴 거죠. 그런데 내용이 가부장적이던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던진 화제작이 됐던 겁니다.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는데 자유부인 영화도 흥행에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정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 당시에 자유부인에 대한 퇴폐 논쟁은 어떻게 시작되게 된 겁니까? 네, 그 시작은 당시 서울 법대 교수였던 한 교수가 대학신문에 쓴 글에서였어요. 황산덕 교수가 대학 교수를 사회적으로 모욕하는 무의미한 소설을 쓰지 말라.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껏 반성해봐라라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석 작가가 3월 11일자 서울신문에 반박문을 올립니다. 반박문, 문학자를 모욕하지 말라. 남의 작품을 비난하려면 최소한 읽어보고 붓을 들어라 라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껏 반성해보라는 귀하의 말씀은 고스란히 귀하에게 반환하겠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황산덕 교수가 자유부인은 중공군 50만 명에 필적하는 사회의 적이다. 라면서 거칠게 재반박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이건 좀 너무 나간 말이에요. 네, 서로 한치도 물러남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자유부인은 장안의 화제와 비난을 한 몸에 받은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유부인이 나고 1년 뒤인 1955년에 이 소설보다 더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댄스홀을 무대로 해서 1년 동안 무려 70명의 여성을 농락한 희대의 카사노바 박인수가 검거된 사건인데요. 박인수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현역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하면서 사교춤으로 여성들을 유혹했습니다. 피해 여성들 중에는 여대생, 그리고 국회의원 고위관리의 딸들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야, 1년간 70명이라니 정말 한국의 카사노바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유부인 소설 퇴폐 논란에 이어서 이 이름이 뭐예요? 박인수 댄스 사건. 네. 자, 이러니까 이 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 파탄을 불러오고 또 여성들을 농락한 수단이 댄스였다는 것 때문에 댄스 교실, 춤바람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안 좋게 보는 풍토가 이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자,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된 박인수는 법정에서 검사가 혼인빙자 간음을 주장하자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혼인빙자 안 했다는 거죠. 여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한 일이다. 내가 만난 여성 중 정조를 지킨 여성은 한 명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시 세간에 70분의 1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여자의 정조를 강요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이 피해 여성들에게 질타가 쏟아졌다고요. 네, 뜻밖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신문 기사들이 죄악을 남자에게 돌리기보다 먼저 여자의 실수를 충분히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각성을 요구했고요. 한 여학생은
풍기문란으로 학교에서 제적되기도 했습니다. 어허. 실제로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고소를 취하기도 했고요. 더 화제가 된 건 당시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혼인 빙자 간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공무원 사칭 이것만 가지고 2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당시 판결이 그러면은 정숙하지 못한 여자는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황당한데요? 이 판사는 박인수가 만난 여자들이 다 문란한 여자라고 치부하고 박인수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이후 2심, 3심에서는 이게 뒤집어져서 유죄가 선고되고 1년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설 자유부인과 박인수 댄스 사건을 통해서 남녀의 불륜수단으로 춤이 각인이 됐고요. 자유부인에 대한 논란, 박인수 재판의 판결과 반응은 여성 정조에 엄격했던 당시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70년 전 일인데 지금과 달라도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러네요. 참 옛날 얘기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역사로 들어갑니다. 1970년 3월 1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0년 3월 17일은 박정희 정권의 최대 스캔들 정인숙 피살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날 밤 11시에 서울 강변로에 있던 한 승용차에서 26살 여인 정인숙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고요. 운전석에 있던 그녀의 오빠 정종욱도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숨진 정인숙은 당대 최고의 권력층과 연문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녀의 숨겨진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를 놓고 여러 설이 나돌면서 제3공화국 최대 스캔들로 발전을 합니다. 이게 정재계 거물과 연분이 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총상으로 사망하잖아요. 네. 그러니 이게 뭐 일파만파죠. 네. 제3공화국 화제의 인물이었던 정인숙. 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네, 고위 공무원의 딸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학을 중퇴하고 빼어난 외모를 살려서 선운각이라는 고급 요정의 종업원이 됩니다. 여기서 제3공화국 당시 정계의 거물들을 상대했던 그녀는 아들 한 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당시 정권 최고위층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특히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이 유력한 그 아버지 후보로 손꼽혔는데요. 대학가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 있어요. 네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 노래인데 네. 이 노래를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사를 해서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인숙이 피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6일 뒤에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오빠인 정종욱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정인숙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면서 동생의 문란한 행실을 보다 못한 오빠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동생을 죽이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정종욱의 옷소무에서 화약 흔히 나오긴 했는데 사실상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중요한 범행 현장이었던 그 사고 차량, 이것이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요. 무엇보다 범행 도구였던 권총이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친오빠가 동생을 죽였다. 이것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 범행 동기도 좀 석연치 않거든요. 네, 당시 경찰 발표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죠?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정인숙의 수첩에 각계 고위 인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기록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대통령 박정희, 정일권 국무총리,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박종규 대통령 경호실장, 그밖에 장차관, 국군 장성, 재벌그룹 회장 등 수십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야, 수첩에 그렇게 많은 고위층 인사들의 전화번호가 나왔으니까 이건 정말 이걸 어떻게 수사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했을 텐데 지금 정종욱이라는 그 오빠가 자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는 여기서 종결됐습니까? 더 진전은 없었습니까? 네, 수사는 종결됐는데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 정종욱 씨는 19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서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말을 한 거죠. 네. 동생과 관계가 있는 고위층이 뒤를 봐주기로 했다는 아버지의 권유로 내가 거짓 자백을 했다. 사실은 집 앞에 있던 괴한들이 동생을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더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야. 정인숙 피살 사건은 권력기관에 의한
살인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아직도 잠재우지 못한 한국 현대사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 진짜 궁금하네. 괴한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가서 권총이 나왔어요, 권총이. 그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컸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참 궁금한 게 아직도 많습니다.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5년 3월 1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5, 60대 분들은 학도 호국단 기억을 하실 텐데요. 1985년 3월 14일은 학도 호국단 폐지를 의결한 날입니다. 학도 호국단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성돼서 제5공국까지 존속했던 학교 단위 학생 단체인데요. 교련복을 입고 군사 훈련을 하면서 거의 군사 조직처럼 운영됐습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 대표를 연대장, 네, 맞아요. 네, 반장들을 학생을요? 대대장 이렇게 네. 불렀어요. 학생을 그렇게 네. 부른다고요? 예, 기수단도 있고 키 제일 큰 친구들이 저기 뭐 기수단으로 나와 있었고 학도 호국단 그 교련복 입고 교련. 가가지고 총검술하고 그때 대위 출신이었나 그 교련 선생님으로 학교에 있었고 그죠 그런 기억이 막 나요. 군대입니까? 당시에는 아니, 정말 거의 군대 학생들이 편대죠. 네. 학교 가서 공부를 학생이어야 되는데. 근데 전쟁 군인이었네요. 나면 바로 가서 싸우는 거니까. 그러면 학도호국단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네, 학도 호국단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49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정부는 분단 상황을 준전시 상황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의 사상 통일을 위해서 학도 호국단을 설치했는데요. 남녀 불문하고 중학교 이상 각 학교에 학도 호국단을 설치했고 호국단 간부들은 단기 군사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이때 학도 호국단에 우리의 맹세라는 게 있었는데 그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도 호국단 우리의 맹서.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주검으로서 나라를 지키자. 네? 둘째,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네? 셋째,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이게 무슨 어떠세요? 학생들이 할 말인가요? 네, 이 학생들의 맹세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어른스럽지 않나요? 네, 네. 자, 학도 호국단은 이렇게 하다가 1960년 4.19 혁명으로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폐지가 됐던 학도 호국단이 언제 다시 부활을 하게 됐습니까? 네, 그렇게 사라졌던 학도 호국단이 유신 체제 아래에서 1975년에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다시 부활합니다. 이 시기 학도 호국단은 중학교는 일단 제외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만 설치됐는데요. 당시 구호는 배우면서 나라를 지킨다였습니다. 1969년부터 일반 학생들에게 시작된 군사 교육훈련, 교련이 학도국단 설치가 되면서 더 강화가 됩니다. 학교마다 대회가 열리기 전 방과 후 열병과 분열, 총검술, 총기 분해와 조립, 그리고 여학생들은 위생 구급법 등을 배웠습니다. 대우가 흐트러지거나 줄이 좀 삐뚤어지거나 총검술 16개 동작을 제대로 못하면 교련 선생님한테 좀 심하게 혼났습니다. 몽둥이가 날아오기도 네. 했어요. 어휴. 교련 선생님 무서웠어요. 예. 그리고 학도 호국단가인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부르고 막 이렇게 행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지금 50대 이상 중년 분들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을 노래가 바로 이 학도 호국단가일 겁니다. 결의의 바른 줄기 이어갈 우리, 한마음 나라 사랑 하나로 뭉쳐, 끝에는 배우면서 지킨다 학도 호국단 이렇게 끝나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까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요. 교련 시간에 얼룩무늬 교련복 입고 목이 터져라 이 학도 호국단을 부르면서 제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때 교련 검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뭐예요, 그게? 예. 그 검열단이 와가지고 이 학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는 건데 그거 굉장히 학교에서 꽤 따지는 행사였어요. 신경 쓰는 신경 써. 행사였고요. 지금 뭐 네. 노래까지 들어보니까 이건 군인이 뭐 군가 부르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똑같습니다. 이 학도 호국단을 그냥 군대로 옮기면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학도국단 왜 폐지하게 된 걸까요? 원래는 이 학도 호국단을 통해서 대학 자치 조직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대학의 학생회를 없애고 그걸 학도 호국단으로 바꾼 건데 이런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1980년대에 학도 호국단이 오히려 반정부 시위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공화국 정부가 1985년에 대학교 학도 호국단을 폐지하고 학생회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해 1986년에는 고등학교 학도 호국단도 폐지하면서 모든 학도 호국단이 폐지가 된 겁니다. 예, 그랬군요.
자,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들어가 봅니다. 1995년 3월 17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5년 3월 17일은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양대 산맥 중 하나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작곡가 기록윤 씨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기록윤 씨는 서울의 찬가, 패트김의 이별이라는 노래 기억하세요? 어쩌다 네, 그럼요. 생각이 나겠지. 대히트곡이죠. 아주 명곡이죠. 그다음에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사랑이라는 두 글자, 그리고 또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제3한강교, 나성에 가면 와. 수많은 불후의 명곡을 남겼고요. 3,500곡을 작곡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입니다. 가수 혜은이를 발굴해서 스타덤에 올려놨고 또 가수 패티 김 씨와의 러브스토리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야, 기록윤 선생을 빼놓고는 한국의 대중가요의 역사를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정말 아까 3,000곡이 넘는 히트곡을 냈잖아요. 근데 이 음악가가 무슨 치과 의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네, 맞습니다. 집안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의사인 의사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권유로 서울대 치대 전신인 경성치과전문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정작 전공은 멀리하고 일찌감치 음악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치대를 졸업한 다음에 음대로 편입하고자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면서 좌절되자 1950년에 일본으로 밀항을 했는데요. 일본에서 밴드 생활을 하면서 재즈 음악과 색소폰 연주를 배웠고 당시 일본 사람들에게도 문턱이 높았던 NHK, TBS TV 방송 무대에 설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치대를 나왔지만 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는 언제 돌아왔을까요? 네, 일본으로 간 지 10년 만인 1960년에 국내 연주회에 초청되면서 귀국을 했는데 이때 도쿄 스윙 오케스트라 악단을 인솔해서 공연을 펼치면서 한국 음악인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국내 정식 데뷔곡이 나오는데요. 당시 1집 앨범을 준비하던 가수 현미 씨에게 준 노래 내 사랑아입니다. 실제로 이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윤 고별 콘서트에서 현미 씨가 이 곡을 첫 무대로 선보였습니다. 네, 기록윤 선생님 하면은 뭐 이 노래 있잖아요. 종이 울리네, 서울의 찬가. 네, 서울의 찬가 이 노래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들어도 막 들으면 바로 신나잖아요. 네, 정말 그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고 싶은 그런 노래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울하면 떠오르는 이 곡 서울의 찬가는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시장이 있어요. 김현옥 시장인데 이 시장이 기록윤 씨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만든 노래고 196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은 정말 회색 도시였어요. 매연 심하고 공해 심하고 그래서 이 노래처럼 화사한 도시가 아니라 회색빛 암울한 도시였는데 회색 도시 서울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이 서울의 찬가가 사랑을 받으면서 서울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정말 큰 공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 작곡가였던 기록윤 씨 그리고 최고 가수였던 패티 김 씨의 네. 러브 스토리. 이것도 네. 또 세간의 화제였잖아요. 네, 기록윤, 패티김이 두 사람의 만남이 정말 운명적인데요. 1966년에 기록윤 씨는 연인이자 음악적 파트너가 되는 패티김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기록윤 씨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패티김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동시에 두 사람의 어머니가 다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패티김 씨 귀국 공연 무대에서 두 젊은 음악인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 자주 만나면서 가까워지고 두 달 뒤인 4월 달에 패티김 씨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됐는데 이때 기록윤 씨가 4월이 가면이라고 하는 곡을 건넵니다. 네. 그 가사가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잠이 들면 꿈속의 사람,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이 얼굴 사람이 전부 패티김이었던 거죠. 이 가사가 프로포즈 같았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요. 당대 최고의 작곡가와 최고의 가수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초호화 결혼식으로 하객만 해도 3,000명. 와. 축의금이 지금 돈으로 3억 원에 3억. 와. 지금 돈으로 3억 원 축의금만. 와. 이야. 여기서 굉장히 놀랐죠. 네. 3억 원 축의금은 와 정말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에 빠졌던 두 사람, 뭐 스타 커플의 일거수일투족은 세간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지만 또 한 가지 이별의 아픔을 겪기도 하잖아요. 네, 결혼한 지 6년 뒤에
성격 차이로 아하. 결별하게 됩니다. 네. 이혼은 늘 성격 차이로 하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이혼식을 하기도 했는데요. 패트김 씨 회고에 따르면 원래 이혼식이라는 건 없었다. 그런데 이혼할 때 많은 소문과 억측에 시달려서 차라리 궁금해하는 사람들 다 부르자고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이혼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아주 멋지게 하면서 이혼을 했더니 그걸 신문에서 이혼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네, 정말 당대 세기의 커플이라고 말할 만큼 결혼식도 멋지게 하고 이혼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또 우리 기록윤 씨가 또 최고의 가수 혜은이 씨를 또 발굴했잖아요. 네, 1970년대 후반은 또 기록윤, 혜은이 커플이 빛을 발하는 시기죠. 1976년에 당신은 모르실 거야라는 노래로 혜은이를 발굴합니다. 혜은이가 노래하는 걸 듣고 밤을 새워가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요. 혜은이는 이 노래를 시작으로 이듬해 발표한 당신만을 사랑해로 1977년 제1회 서울가요제 그랑프리,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인기 가수상, 13회 방송대상 여자가수상 등 1977년 모든 중요한 상을 휩쓸면서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완전한 스타가 됩니다. 혜은이 기록윤 콤비는 정말 너무너무 대단했고요. 특히 혜은이 씨의 히트곡 대부분은 기록윤 씨가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기록윤 씨 작품이죠. 1979년 전 세계 디스코 열풍이 불 때 기록윤 씨는 이 시류를 놓치지 않고 제3 한강교를 만들었는데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하는 이 노래, 이 디스코풍이에요. 이 신난 디스코 리듬에 혜은이 씨 특유의 음색과 가창력이 더해지면서 젊은이들에게 정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혜은이 씨의 또 다른 대표곡 감수광. 이것은 기록윤 씨가 혜은이 씨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네. 이걸 알고 혜은이 씨에게 선물한 노래라고 합니다. 사투리. 감수광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많이 알려졌고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어요. 이외에도 기록윤 씨는 진짜 좋아해, 새벽비, 띠띠빵빵, 옛사랑의 돌담길 등 혜은이 씨의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록윤 씨는 1995년 3월 17일 골수암과 폐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는데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300여 곡을 악보에 적었다고 합니다. 운구 때는 패트김 씨가 서울의 찬가를 눈물로 부르면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기록윤 씨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노래들은 여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작곡가는 좋은 노래를 남깁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